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시면서 걱정이 많으시죠? 창작자들도 AI 때문에 직업을 잃을까 걱정하고요. 저도 이런 걱정 속에 유발 하라리 교수, 오드리탕 대사, 박태웅 의장의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다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짧게 짚어가면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해답과 방향성을 찾아볼게요. 저는 밀키베이비 콘텐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작가 김우영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 강의를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두 번째는 불평등, 세 번째는 경쟁입니다. 우선 알고리즘이 알아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골라서 뿌려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한 대화와 생각을 방해하는지를 말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의 체류 시간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더 자극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노출시켜서 혐오와 분노, 공포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됐죠. 예를 들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독재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라이브로 찍은 영상이라고 페북에 올라왔던 건데요.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 콘텐츠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자 전혀 다른 계정에서 라이브라고 주장하는 똑같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얀마 사람들은 뭐가 진실인지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인지 알지 못하게 됐죠. 우리도 얼마 전 계엄 상황이었는데요. 라이브라는 영상들이 마구 혼재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분노와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콘텐츠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고 이게 사용자 참여도를 6배까지 높였다고 해요.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주제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한데요. 페이스북이 이런 복제 계정에 수익금을 많이 주면서 더 부추긴다는 분석을 MIT가 내놓았어요. 알고리즘 파도를 타고 왔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 가짜뉴스다 아니다 일상에서 많이들 얘기하지만요. 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즘 지인들은 집중을 잘 못하거나 쇼츠 보느라고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빅테크 기업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앱에 오래 머물게 하려고 정교한 기능을 디자인합니다. 저는 그거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였고요. 항상 사용자가 앱에서 보내는 소위 체류 시간이라는 지표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맞춤형 추천 콘텐츠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은 그게 아주 흔한 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사용자를 편하게 해준다는 명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오래 붙들어 두고 광고를 보게 하고 또 더 많은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이윤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온갖 수치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더 자극적이고 논란거리가 될 만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뿌린다는 게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설명입니다. 개개인이 비판적인 사고를 강하게 빨리 길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거대 테크 기업에서 적극 키우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 교수 강의에서는 아쉽게도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대안은 얻지 못했어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알고리즘이 혐오와 가짜를 퍼나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명상, 신체적인 운동을 언급했어요. 이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활동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해결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AI는 지금까지 어떤 테크놀로지보다도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에 접근하고 잘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은 very 심화될 거예요. 정보의 격차, 곧 부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가 2011년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막 생길 때였고 웹에서 모바일로 서서히 옮겨가던 때였어요.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정보를 선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적응 못하는 이들은 퇴사하거나 팀 내에서 도태가 된 것을 제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기술 기업에서도 이런데 기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AI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면은 우리 사회는 더 불안하고 험악해져요. 그 영향은 개개인들한테 돌아오고요.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기술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최신 기술을 좀 쉽게 느끼고 자기 삶에, 자기 일에 활용하셨으면 해요. 세 번째 문제는 경쟁입니다. 모든 국가가 AI 개발 경쟁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승자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AI일 것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주변국과 신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무서웠는데요. 인간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결국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신뢰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알고리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기술로 인한 불평등, AI 경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데이고 닫히면서 이제껏 다뤄왔듯이 AI도 어떻게 잘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추가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찾아봤는데요. 이 세 전문가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교육이었어요. AI 관련 책을 쓰신 박태용 의장의 언급한 부분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것도 혼자서 학습하고 탐색하고 토론을 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정답이 아닌 질문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AI가 내놓을 거니까요. 저 또한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좁고 적으면 질문도 얕을 수밖에 없죠. 좀 이상적인 교육관일지 모르지만 정답을 잘 찍는 교육보다 아이와 다양한 주제의 책을 보고 글쓰기를 하고 또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스마트폰 밖에 진짜 사람 사는 사회가 어떤지 같이 보려고 해요. 학교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디서 온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AI를 쓸 때도 비판적 리터레시가 very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교과 과정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나 가짜뉴스 구분, 선동과 감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정말 늦지 않게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을 퇴사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속의 비밀을 털어놓는 그림책 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을 출간했지만 인공지능의 여러 담론을 담기에는 좀 짧죠. 책으로 목다한 이야기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워크숍을 열어서 직접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디자인해보고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워크숍에서 좀 저학년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에는 우리를 오래 붙들기 위한 알고들이 있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이 엄청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걸 어른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스마트폰부터 쥐어주기 때문이죠. 대만의 디지털 장관인 오드리탕의 강의를 보고 여기서도 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친사회적인 신호, 즉 존중과 호기심, 건설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정렬하면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더 해피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을 교육에 적용하면 아이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오드리탕은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존중하는 의견을 정보의 가장 상위에 보여주자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했어요. 지금은 양극단에 있는 의견이 더 잘 퍼지는 알고리즘이죠. 근데 오드리탕이 제안한 건 그 반대인 거예요. 그 대략적인 양극단에 있는 그 집단도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그런 팩트에 근거한 의견을 더 크게 상단에 노출하자는 그런 알고리즘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합의를 이룬 이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의 V 타이완이라는 플랫폼이 그 예시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정책에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고리즘의 문제, 앞으로의 교육,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는 아주 빠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잠시 멈춰서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 포럼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년에 따르면요, 5년 안에 직업의 5개 중 1개가 완전히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100명 중에 60명은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60명 중 10명은 그런 기회조차 못 얻는다고 해요. 밀키베이비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기술과 인공지능을 쉽게 접하고 또 내 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방법과 인사이트를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